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흉기 습격 피의자 김모 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네, 경찰은 정치적 신념에 따른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가 경찰서를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태월인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걱정을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검찰청에 도착해서는 이 대표가 아닌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신념에 따른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목적이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김 씨가 범행 당시에 소지했고 우편으로 가족에게 보낸 문서, 이른바 변명문에는 자유인들의 구국 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씨가 범행을 계획한 건 지난해 4월, 변명문도 비슷한 시기에 작성하기 시작해 여러 차례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김 씨 혼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며 배후 세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선을 조사한 결과 호의로 태워준 사람 외에는 홀로 움직였고 통화 기록 등에서도 공범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이른바 변명문의 우편 발송을 부탁받은 70대도 범행 계획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피습 8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이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낼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산 시민과 소방, 경찰, 의료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별하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원한 당일 이 대표가 지난 2일 피습됐던 부산을 찾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인 정치 테러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사실상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15 민주묘지 참배로 PK 일정을 시작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역 당원들을 만나 당의 정치개혁 결심을 밝히겠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재판기간 받은 세비 전액을 반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치인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방탄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신청 시에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입니다. 총선 전 당원들 앞에서 쇄신 의지를 다지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테러가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도 이 대표의 서울 이송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엔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갈 지점이 있다며 뼈있는 말을 보탰습니다. 긴급 의료 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진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여권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대부분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거론된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야당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협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견해만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거냐는 질문엔 여론을 고려한 듯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그런 조사위원회가 사실상 검찰의 수준의 그런 식의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그 과정에서 그 대상자들은 생각하지 못할 거고요. 그 과정 국민은 분열될 겁니다. 당원들을 만난 뒤엔 총선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부산에서 청년 창업가를 비롯한 시민들을 만나 표심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부산항에서 첫 현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1박 2일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후엔 공천관리위원회 출범과 함께 당을 인적쇄신 분위기로 이끈다는 구상인데 당정관계 재정립을 바라는 여론에도 호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성희롱 발언 의혹이 제기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감찰 지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피해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희롱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 A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제 오전 윤리감찰단으로부터 유선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인 여성 수행원 B씨 역시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윤리감찰단을 만나 당시 상황과 경위 등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당이 아닌 이재명이 당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조호 상근 부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이 대표의 문자는 병상에서까지 측근을 챙기고 친 이재명계 핵심을 향한 컷오프는 안 된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공적인 결정 과정이 아니라 대표와 측근 간에 벌어지는 이른바 짬짬이 찡개는 당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졌고 민주당이 내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 의원 3명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할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우, 김종민, 조응천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탄정당, 패권정당, 팬덤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개인 사법 방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끊어내야 합니다. 방탄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연합할 것입니다. 정치개혁의 주체를 재구성하겠습니다. 신진 역량으로 정치개혁의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에서 활동해온 윤영찬 의원은 자신은 민주당에 남겠다며 탈당 기자회견에 불참했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 SNS에 함께해온 모임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지만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며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게 자신의 소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을 비판하며 제3지대 신당론을 펼쳐온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탈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원들에게 23년 동안 몸담아온 당을 떠나는 데 대한 용서를 구하고 향후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탈당의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거라며 설 명절 전까지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방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범죄 심각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머그샷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주인을, 불과 6일 뒤에는 경기 양주시에선 또 다른 다방 주인을 살해한 57살 이영복. 다방 주인 2명의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가고 금품을 빼앗은 범인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범죄가 매우 잔인한 데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된 이영복의 정면 얼굴을 찍은 머그샷도 이 씨 동의를 구해 공개됐습니다. 앞서 중대범죄 피의자 가운데에는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과 신림동 등산로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태윤종의 머그샷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1월 25일부터는 더욱 폭넓게 대상 범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머그샷도 온전히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영복은 그 법 시행 이전이지만 자신의 동의를 거쳐 그 머그샷도 공개되게 됐습니다. 이영복은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했고 술을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범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을 거쳐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길을 가던 남성들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흉기 난동범 조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날이 밝은 22살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한 조선이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에도 나서지 않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조선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조선도 자신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출근에 나선 여성이 이웃 남성의 흉기에 머리와 어깨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가 다급하게 달려옵니다. 소방차가 부상자를 태우러 서 있고 경찰이 주변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살핍니다. 오전 8시 반쯤 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출근길에 나서던 여성을 30대 남성이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빌라 주변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혈흔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흉기에 여러 번 공격당한 여성은 머리와 등,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을 공격한 직후 차를 타고 도망쳤던 남성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빌라에서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왜 공격을 했는지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서 피해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원한이나 갈등이 있었는지 당사자와 주변인을 상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2016년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유족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가 간호조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권 씨의 어머니는 기자들을 만나 이런 판결은 사법부가 대리수술에 방관한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위원 2명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방심위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여권위원이 4명, 야권이 3명으로 내일 전체 회의는 인사 관련 사안이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티웨이 항공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다 엔진에서 불꽃이 튀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들이 약 20분 동안 극도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새와의 충돌이 원인이었는데요. 최근엔 1,100억 원짜리 F-35A 스텔스 전투기도 새와 충돌에 퇴역할 정도로 항공기의 조류 충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이승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을 출발한 티웨이 항공 TW216편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날개 엔진에
불꽃이 일더니 화염도 포착됩니다. 기내에는 타는 냄새까지 나면서 불안은 고조됐습니다. 지상에서는 폭음 같은 굉음도 들릴 정도. 공항 소방대는 활주로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9시 22분쯤. 여객기는 즉각 착륙을 중단하고 다시 날아오르는 복행을 한 뒤 약 20분 만에 착륙했습니다. 122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탑승객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번쩍번쩍번쩍거려서 다시 보니까 불 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손 떨리고 가족들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 비행기 다시 못 탈 것 같아요. 사고기는 보잉 737-800 기종으로 착륙 중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부르는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은 엔진 손상과 동체 파손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국내 공항에서는 500건이 발생했는데 2020년 76건에서 재작년 131건, 지난해는 8월까지 76건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철새들의 이동 횟수가 잦아지고 한반도 체류와 먹이 활동 시간이 늘어나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작년에는 1,100억 원짜리 스텔스 전투기 F-35 알파 한 대도 새와 충돌해 세계 최초로 동체 착륙했고 파손이 심해 지난달 퇴역이 결정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10일이죠. 현지 시간 10일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를 상장을 승인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SEC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그레이스케인,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밝혔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조금 전입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를 승인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SEC는 성명을 통해서 그레이스케인이나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발표가 전해졌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굿모닝 경제 시간에 전문가와 함께서 승인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국가 하천인 진이천을 포함해 경기도 평택시 일대 7km가 넘는 하천에 유해물질이 유입돼 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인근 공장에 불이나 보관 중이던 유해물질 일부가 흘러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평소 각종 용수 활용은 물론 이 생태계 지킴이 역할을 해온 만큼 주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박강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물이 마치 물감을 들이부은 듯 푸르스름한 빛으로 변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일대를 흐르는 관리천과 진이천 모두 7.4km 구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물 색깔이 뭐 염색한 것보다 더한데 위로 쭉 올라가 보니까 계속 올라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몇 킬로 정도가. 앞서 지난 9일 밤 하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8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이 과정에서 보관하던 유해물질 일부 에틸렌 다이아민이 하천에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식성이 있는 피부 독성 물질로 몸에 흡수되면 알레르기 반응 등 위험이 있어 취급할 때 보호복과 장갑 착용 등이 요구됩니다. 문제는 피해를 본 진위천이 주요 철새 도래지인 동시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만큼 중요도가 크다는 겁니다. 안성천과 합류한 뒤 아산호를 거쳐 서해로 흐르는 만큼 상당 구간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을 정도입니다. 물고기 다 뜨고 악취 너무 심하고요. 어머니가 여기 뭐 60평생, 70평생 사신 분인데 물고기 떠올라오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소방과 지자체는 인력과 중장비 등을 동원해 긴급 방제뚝을 설치하는 등 유해물질 확산을 막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제뚝도 설치를 하고 그런 상황이고 유해물질을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뚝을 샀으니까 이제 제거하겠다는 조치 계획이. 어젯밤 9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와 방화대교 사이에서 차량 한 대가 분기점 안전시설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1명이 다쳤고 도로 일부가 통제돼 한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경남 합천군 돼지 사육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돼지 1000여 마리가 폐사하고 농장 3개 동이 탔습니다. 이어 충북 보은군 양계장에서도 불이 나 닭 40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시는 오늘 오전까지 안개가 발생해 가시거리가 매우 짧겠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남양주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안전거리 확보를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탄소 중립 포인트제에 관한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2022년에 도입된 탄소 중립 포인트제는 전자 영수증을 발급할 때 100원, 또 텀블러를 이용할 때 300원,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면 2,000원, 이런 식으로 탄소 중립 행동을 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작년 말에 예산 소진으로 잠시 신규 가입을 막았다가 올해 다시 허용됐는데요. 열흘 만에 13만 명이 추가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실제 포인트를 적립하고 돈을 받기까지는 여러 앱을 설치해야 하는 등 다소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인기의 환경부는 행복한 걱정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예산을 2022년에 24억, 작년에는 89억, 올해는 147억으로 점차 늘리고 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에 예산 부족을 여전히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올해도 신규 가입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니까요.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벌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위쪽 한국일보 기사 제목을 보면 지자체들 장사시설 유치 경쟁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 아래쪽 서울신문 기사 제목을 보면 돈줄 급한 지자체 항공기 정치장 등록 우리 동네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이나 화장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은 과거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치 경쟁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 장사시설을 유치할 경우 그린벨트 등 규제로 묶여있는 곳에 토지 개발이 가능해지고 수익 창출, 또 마을 발전 등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몇몇 지자체들은 지역 주민 설명회를 열면서 공개적인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높은 주민 찬성률을 보이는 곳들도 있어서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서울신문 기사는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간항공기는 정치장으로 등록한 소재지에 재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3,4천만 원에서 신형의 경우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고정적인 지방세를 확보하고 또 지역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은 정치장 등록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은 김포와 인천, 제주 공항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지자체로 가져오기 위해서 재산세 일부를 항공기 정비료로 지원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내거는 곳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하자 외신들이 이 내용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지금 사진이 두 장 보이는데요. 좌측 영국 BBC는 기자가 직접 서울의 한 보신탕 골목을 찾아서 리포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전통 음식을 못 먹게 하느냐, 가족과 같은 게를 먹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엇갈린 시민들의 인터뷰를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른쪽 미국 CNN은 뉴스 중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국가적인 논쟁을 일으켰던 개고기 식용 전통이 종식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외신들이 한국이 후진국 문화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취지로 이번 법 통과의 의미를 다뤘는데요. 하지만 일부 매체는 개인의 선택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태국의 대마 금지 소식을 전한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태국은 지난 2022년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하는 등 비범죄화했습니다. 당초 이를 통해서 의료와 보건용 대마 사용이 장려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향락용, 즉 기호용 대마 공급과 사용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마약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있었던 총선에서는 대마 규제가 여야 모두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태국 보건부는 최근 향락용 대마 흡연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향락용 대마를 판매하거나 흡연할 경우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또 대마 싹이나 추출물, 흡연에 사용되는 장치에 대한 광고와 마케팅도 금지됩니다. 결국 대마 활용을 의료와 보건용으로만 제한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내각과 의회 승인을 거치면 해당 법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1월 1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기업 구조 개선 개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주요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태형그룹 측 자구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워크아웃 개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태형건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1차 채권자 협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채권단 600건 중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 대사면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오늘 여당과 사전 협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간과 한도 금액 등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정책 시행 시기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약 범죄를 수사기관에 알린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첫 지급인데 신고자 3명이 모두 1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무역업을 하는 A씨, 외국에 사는 지인이 마약 밀반입을 지속해서 요구하자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이 신고로 관련자는 붙잡혔고 결국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우편을 통해 국내로 마약이 들어올 거란 정보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덕분에 경찰은 필로폰 7kg을 압수했습니다. C씨는 아는 사람이 마약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새 신고를 통해 압수한 마약은 10kg, 30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약 범죄를 신고한 이들 3명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익 기여도 등에 따라 액수가 다른데 포상금을 모두 합치면 1억 100만 원입니다. 지난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 신설 이후 마약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세청과 검찰, 경찰도 마약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마약 신고 포상금은 통상 수사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가 됐거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권익위의 포상금 지급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동안 참여가 저조했는데 최근 마약 확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경찰청에서 지난해 3명을 처음 추천했습니다. 지난해까진 개별 포상금 한도가 2억 원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포상을 받았어도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5억으로 증액하는 등 적극적 포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 밖에 자치단체 기금 10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을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선 대통령 표창 등을 추천했습니다. 해당 신고로 횡령 공무원은 면직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자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상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 대신 영예의 의미로 훈장이나 표창을 수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그 비트코인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뭐 승인 관련 가짜뉴스 해프닝도 좀 있고 했는데 결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뭐 사실 이제 예전부터 비트코인 ETF, 현물 ETF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SEC에서는 이 그 비트코인 현물, 비트코인이란 것이 시세 조작에 조금 좀 미약하다, 좀 취약하다라는 이런 견해를 내놓으면서 계속 허가를 안 해줬거든요. 근데 허가를 안 해줬는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논의를 한 것이고요. 그 논리는 사실 뭐 최근의 판결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없었지만 이제부터 생길 거고요. 비트코인 선물 ETF는 있거든요. 선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의 가격에 대해서 가격 변동을 예측을 해서 그걸 ETF를 만드는 건데 그 선물 ETF를 만들 때는 보통 미래 가격이라는 게 다음 달도 있고 그 다음 달도 있고 그 다음 달도 있고 여러 개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취약한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법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취약한 ETF는 미리 해놓고 현물 ETF에서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그런 까닭에 이번에 사실 많이 기대를 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날 것이라고 많이 기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도 이제 ETF가 승인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낯선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선물 ETF와 현물 ETF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네. ETF란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지수 투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ETF라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수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뭐 가격이나 상품이라든지 이런 가격에 대해서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자면 이런 것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도 되지만 ETF가 된다는 것은 증권거래소, 여러분들이 증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그냥 증권 계좌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이란 것이 비트코인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거래가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게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고 흔히 말해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나온 것은 현물 ETF라 그러고 과거에 승인받았던 것은 선물 ETF라 그러는데 사실 선물 ETF는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미래에 이제 가격이 움직일 거니까 뭐 내가 이거 움직이는 것만큼 오늘 차익만 보통 결제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물건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소유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미래 이야기니까 결국 잔액에 대해서 미래 얼마 벌 거면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잔액, 흔히 말하는 내가 미리 생각한 가격, 그리고 이제 실제 가격, 이 차액만 지불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은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선물 계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이 계약에 대해서 ETF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을 살 필요는 별로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건 좀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 현물 ETF라는 거는 실제 내가 가지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을 추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물 ETF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자산 운용사들이 ETF를 만들게 되는데 이 자산 운용사들이 실제 비트코인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제약식이 따르게 됩니다. 그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물 ETF는 너와 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미래 가격만 결국 상계해서 이게 나눠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을 가질 필요가 없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것은 이제 실제 즉각적으로 가격이 반영돼야 되는 거고 그것을 거래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가져야 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트코인 ETF 상장지수 펀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 의의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결국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자산 시장에 일부 편입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ETF 투자 많이 하는데 사실 ETF란 거는 시장에서 쉽게 거래될 수 있거든요. 흔히 말해서 공모 펀드보다 더 쉽다. 공모 펀드라는 거는 다달이 붙는 뭐 이런 펀드 개념이라면 ETF 같은 것은 이런 지수 같은데 본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다 쉽게끔 거래될 수가 있고 이것을 흔히 말하는 메이저 자산 운용사들이 이걸 가상자산을 일종의 투자 자산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걸 투자에 나서겠다라는 어떤 신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약간 분리되어 있던
흔히 말해서 가상자산과 전통자산이 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가상자산이 이제 흔히 말해 전통자산의 어떤 거래 쪽으로 올 수 있게 되는 이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ETF 현물 승인이 나면서 여러 가지 좀 변화나 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또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오늘 당장 그 비트코인 이 소식이 나고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히려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있는 거, 이더리움이란 것은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가상 자산인데 비트코인이 이제 현물 ETF 승인이 났으니까 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다음은 이더리움이 아니냐. 이더리움 ETF가 만들어질 것이고 사람들의 수요가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갈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가 있어서 오히려 이더리움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얘기는 이제 비트코인에는 이미 가격이 선반영되었다. 올해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한 2.5배 정도 올랐는데 가격이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ETF가 되었다라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오를 것이냐 이렇게 예측을 하긴 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고요. 그것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논리와 같이 선반영의 논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게 아직까지 흔히 말해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들. 그러니까 이게 전통시장으로 편입되긴 했지만 뭔가 현금 흐름 창출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의문이 많은 게 사실이고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 이제 거래용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현금 흐름과 밀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산을 하는 분들은 미래에 돈을 만들어내는 것들, 수익이 얼마나 나는 것들에 대해서 보통 가치 평가를 하고 이것의 가격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아직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 흐름 차원에서 좀 부족한 아직까지 펀더멘탈이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몰린다고 할지라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 역시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거는 뭐 편입됐다는 이야기지 뭐 나스닥 시장에 편입된 주식들 역시 뭐 상장 폐지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게 잘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해서 쉽게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상자산 시장에 좀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좀 기준금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연 3.5%로 동결이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번에는 안 오를 것이다. 그리고 내리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이유로는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게 아마 주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외환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듯 하다가 뭐 1,300원을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요. 1,300원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1,200원대를 좀 갔다가 다시 1,300원대로 회복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된다라 그러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커지게 되고 이 기준금리 차가 커지게 된다는 얘기는 달러가 또 강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러가 더 강세가 된다는 이야기는 또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것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이제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PF 문제가 좀 커지게 되면은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금융사들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뭐 태형 건설에 잘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더 확산되는 기조는 뭐 엄밀하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환 시장에 대한 어떤 논리가 이런 어떤 PF에 대한 우려에 비해서 좀 우선적이고 이에 따라서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오르지 않은 것은 사실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 안정이 되고 있고 이것을 금리를 올렸다가는 사실 올해 수출은 좋을 것 같지만 내수는 또 안 좋다는 의견이 많은데 내수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결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동결이 되면 8차례 연속으로 동결되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조금 인상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거의 피크에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요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유가가 최근에 15주 연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는 뭐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이런 양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굳이 지금 올려야 되느냐라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PF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있는데 부동산 PF가 결국은 이게 확산이 되게 된다라는 그리고 이제 금융 당국에서 몇 개 부실화된 몇 개 사들은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해결하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시중의 유동성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돈을 빌려주기도 어렵고 돈을 꾸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는 금리를 올리기는 더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뭐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PF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데 지금 뭐 금리를 올렸다 또 낮춘다 이런 것은 사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부동산 PF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금리를 이제 결국은 거의 정점에 도달했고 이제 내리는 일만 남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시점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럼 결국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시점은 또 언제쯤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 오느냐 중요한데 사실 3월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만 해도 3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형성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1월 초에 연준의 그 의사록, FOMC 의사록 같은 것들이 그게 나오면서 3월에 꼭 내려가야 될 것이냐 약간 기대감이 좀 희석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이 꼭 내려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런 것들부터 좀 불확실성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르면 이제 뭐 5월이냐 6월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불확실해졌다. 뭐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상반기에 한 번쯤 분명히 할 거다라 한 번 혹은 두 번쯤까지는 분명히 할 거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고요. 이게 돼야 사실은 한국이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상반기에는 미국 금리 기준금리 정책 자체가 좀 불확실하고 내일 뭐 미국 CPI가 나올 건데 오늘 밤이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미국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보고 결국 한국이 기준금리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안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자면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고 외환시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바뀔 수 있는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이제 PF 문제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된다라 그러면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기준금리 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아마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시장 이슈를 좀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요. 어제 정부에서 주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공급 관련 또 수요 관련 대책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주택 공급 대책은 특히 이제 재개발에 관련한 대책이 있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묶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에 대한 어떤 공급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주겠다.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 같은 것도 채워주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논의가 크게 나왔는데,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제 30년 이상 됐으면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조합 설립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안전지단 이런 거 심의 없이 그냥 이제 만들면 흔히 말하는 조합에서 이 조합 동의를 한다라 그러면 재건축을 허가해 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재건축할 때 본인들 그러니까 결국은 재건축 당사자인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된다라 그러면 30년만 지났다 그러면 크게 문제 없이 재건축을 해주겠다라는 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재개발 관련해서도 그 노후도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제 같은 것을 좀 완화해주면서 그러니까 재건축은 그냥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권역 전체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자라면 이제 좀 규제 같은 거 완화해줘서 좀 집을 쉽게 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공공주택을 빨리 공급하겠다.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더 용지를 발굴해서 14만 호 공급 계획을 세웠는데 더 빨리 공급하겠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건축, 공공주택 공급, 그다음에 또 1기 신도시 얘기는 나왔거든요. 1기 신도시 어떤 사실 이제 노후화가 되면서 재건축 같은 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도 뭐 행정적으로 좀 도와주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런 전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공공주택 건축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공급 정책을 많이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동산 분위기를 좀 띄운 건데 이게 시점이 좀 제가 볼 땐 미묘해 보입니다. 이게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을 내은 거에 대해서 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사실 지금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해서 일단은 선거할 때부터 약간은 공급을 좀 풀어주겠다. 너무 이제 지난 정권에서 억누르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좀 풀어주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수요 정책 관련해서도 종부세 부담 같은 것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소형 주택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 보통 주거 사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거 사다리 분야에 있어서 소형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종부세에서 좀 감해주고 임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기업형 임대 사업 같은 것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공급도 많이 늘리고 수요도 조금 많이 늘리면서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부양하면서 꺼지지 않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정부 자체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지난 정권이 너무 규제적이었다는 그런 게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측면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수요 측면에서 종부세 관련 주택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것들 좀 완화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피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PF 사태가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특히나 소형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인허가가 굉장히 안 났거든요. 인허가가 굉장히 안 난 것은 정부에서 안 낸 게 아니라 신청이 안 들어와서 잘 안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주거 사다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주거 사다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소형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요 정책을 확장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일단은 굵직한 문제는 공급 부족과 함께 또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가 계속 길어지면서 이 부동산이 좀 악화되고 있는 게 좀 문제잖아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데 좀 근본적인 좀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수요나 공급을 늘리는 것은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우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건설 경기 안정화 대책 역시 냈습니다. 그런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부동산 PF가 부실화된다라 그러면 LH라든지 혹은 다른 시공사가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증 같은 것들을 더 강화해서 예전에 보증이 없던 PF를 보증이 있는 PF로 바꿔가지고 조달금리 낮춰준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동산 관리 정책도 냈거든요. 결국은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면은 건설은 특히나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산업의 파급 효과, 경기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급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요 정책, 공급 정책 그리고 이 건설 경기 관리 정책까지 부동산 PF의 부실화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까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자금 조성까지 굉장히 논의를 광범위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부동산 경기가 꺼지게 되면은 이제 빚을 낸 사람들, 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부 뭐 가격 급격하게 오르는 건 당연히 바라지 않지만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역시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공급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뉴욕 증시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3대 증시가 다 올랐거든요. 좀 어떤 것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향방을 보고 아마 이제 주가가 변동할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말 어떤 이야기냐면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굉장히 많이 연동이 돼 있다. 사실 예측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준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게 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예측과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인하 스케줄이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인플레이션율이 발표되는데 이런 것들의 기대감에 따라서 조금 오랐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쏜 것과 관련해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미사일 비행 거리를 볼 때 북한이 한반도 실전 사용을 시험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올해부터 이해 당사국이 아닌 이사국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게 된 우리나라 황중국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 간 미사일 거래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쏜 북한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460km였다는 점을 짚으며 북한 원산에서 부산까지 거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무대로 한반도 실전 사용을 시험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From the ROK standpoint, it amounts to a simulated attack.
And as these launches provide valuable technical and military insights to the DPRK, 미국도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앞으로 더 사용할 것 같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We expect Russia will use additional missiles to destroy more of Ukraine's critical infrastructure and kill Ukrainian civilians. 러시아는 발뺌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마저 북한산이라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미국의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тиражируют заведомо ложную информацию, даже не удосужившись предупредить об этом своих прямых подопечных. 하지만 이해 당사국으로 참여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주장을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Specifically, the missile had a slightly larger diameter than the Russian Iskander missile. As the spokesperson said, this missile is similar to one of the North Korean missiles. 중국은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안보리 회의는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맞불 성격으로 서방 국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문제도 다루겠다며 오는 22일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남한을 협박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제12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국제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적대 행위 중지 구역에서의 해안포 사격으로 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모레 개막하는 아시안컵에는 우리 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도 달려 있습니다. 네, 목표한 우승컵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 경질로는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취임에서 뚜렷한 전술이나 색깔 없이 5경기 동안 승리하지 못했을 때도, 해외 언론까지 나서 재택근무 행태를 지적했을 때도 경질 여론은 들끓었지만 대한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Didn't win the first 4 games because we didn't utilize our chances the way we wanted to utilize them, and so there are always reasons when things don't work out. And when people say, okay, he was a player like this and he's a coach like that, that's okay, 그만큼 아시안컵은 클린스만 감독이 버틸 수 있는 희망이었고 협회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방패막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후 최근 이라크전까지 6연승의 7경기 무실점 행진을 이끌며 분위기를 확실하게 반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아시안컵. 역대 최고의 선수들로 이루어진 최강의 팀으로 평가받는 만큼 우승이 아니라면 감독의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란을 상대할 것으로 보이는 8강전부터 일본이 유력한 결승까지 3경기가 클린스만 감독에겐 진퇴가 걸린 끝장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opefully in the final. No, it's a good team, and I watched them. I know them. I believe in this Korean team that they can make it happen because we have so much quality with so many good players.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 아시아의 본선 진출권은 8.5장. 아시안컵에서 목표를 이룬다면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과 미국에 이어 3번째 팀을 이끌고 월드컵 본선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7개소를 점검해 15개 사업장에서 위반 행위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수도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적발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 훼손 방치가 5건이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부식이나 마모 2건, 그리고 환경교육인 대상 의무교육 미이수 2건과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건, 기타 5건 등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추위가 조금 덜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4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위가 조금 주춤한 틈을 타서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62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는 2~3배가량이 짙어져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와 전북,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져 있습니다. 인천과 대전, 세종과 충남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인데요. 밤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추가로 유입되며 대기질이 더 악화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공기는 답답하지만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2.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5도, 광주가 7도, 부산 11도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 늦은 밤에는 강원 내륙과 산간에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 없겠지만 일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가 채 안 되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또 짙은 안개로 인해서 도로 위에 살얼음이 발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